안녕하세요.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총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총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30년 동안 서울시에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이신 강태웅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용산 FM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77명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이 뭔가 있겠나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환경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정책, 세 번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용산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네, 아무래도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문화, 자산 보존,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보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우리 강태웅 후보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네. 30년 동안 저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행정 일부 시장까지 근무하고, 네. 그리고 제가 자란 네. 용산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시민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를 하게 된 거는 바로 제가 여기 용산 중학교, 용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4년 전에 이제 행정 일부 시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영역을 받아서 네.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는 공무원 출신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30년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동기,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4년 전에 사실 이제 90일 남겨놓고 공직자들은 정치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출직에 나가려면 네. 90일 남겨 저 이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저는 그쵸. 딱 90일 남겨놓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를 알릴 기회도 없었고 네.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0표 0.66%로 사실 출마했지만 석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정말 용산 곳곳을 누비면서 네. 유권자, 용산 구민을 만나고 목소리를 낮은 데서 경청하고 네. 어떤 것들이 용산에 필요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되게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네. 대한 고민하고 그 4년의 고민을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네. 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그 문제를 풀고 싶어서 아. 제가 사실은 출마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셨으면은 대학 졸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4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까 30년 근무하셨다 예.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네. 저는 30년을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의 성장을 네. 과정의 모든 주요 정책 과정에 참여했다고 거의 참여했다고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획실장을 했고 행정일부시장, 경제본부장, 행정국장, 기획과장 여러 무수한 복지 건강국장부터 해서 네. 모든 정책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거의 중요한 정책들을. 그래서 서울의 성장 과정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성장 과정에 참여해왔고요. 네. 그중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찾동. 예, 착동이라고 그러죠. 예. 네. 제가 행정국장 하면서 네. 사실 그 복지 전달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리고 복지의 자원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네. 착동인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마을 공동체를 그러니까 주민 자치, 골목 자치, 네. 생활 정치, 이렇게 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정치를 하는 게 이게 착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고민하고 이 정책이 설계를 하고 또 현장에서 집행되는데 네.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가장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스며드는 그런 민간 자원도 활용하면서 스며드는 체계이자 동시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마을 정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네. 과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용산 FM도 마을 미디어잖아요. 예, 그 예. 범위 안에 다 포함됐다고 예, 크게 예, 보면 예. 볼 수가 있는데, 네, 차동을 시작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저 복지사의 그런 직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예. 네, 그리고 주민들하고 훨씬 가까워지고 한 중요한 그런 변환점이 아닐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효율성 그리고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성과만 따지고 사실 인력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10년 이전에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성과를 내는 것만 지향을 했지 그 어떤 형평성이랄까 네. 어떤 민주성이랄까 이런 행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인원을 줄여 나갔는데 사실은 복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삶의 그렇죠. 질과 관계되고 예. 아까 특히 마을 자치라는 건 민주성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 3,000명의 네. 직원을 늘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줄여 나갔던 직원들을 근데 정말 지금도 물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만은 이 복지 부분과 마을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되고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 부분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왔거든요. 네. 그런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 체계, 행정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특히 아까 마을 미디어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마을 미디어라는 건 결국은 소통의 마을 단위의 소통의 광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나 어떻게 행정이 조장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행정 자체가 네. 필요한 부분들은 처음 단계에는 그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영역 자양분을 만들어줘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시장이 바뀌면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신도 현장에 서울시에 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었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 후보님의 공약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주요 공약이 있으실 텐데요. 예, 저는 네. 행정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네. 행정을 하면서 정치를 입문하게 된 거는 제 고향에 와서 저를 키워준 곳에 어떤 국민들의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던 건데요. 무엇보다도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꼈던 거는요. 네. 아까 정치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인데 집행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상당한 부분의 재량권과 또 고유 권한을 줘야 되는데 네. 지방 정부가 아, 네. 중앙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아.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네.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현장에서 더 정확히 알고 빨리 집행할 수 있는데 네. 권한 자체가 없어요. 국가 정책 문제에서 다뤄야 될 영역은 국가가 다루지만은 권한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자기가 권한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중앙에 쏠려 있다는 게 중앙의 모든 권한이 좀 집중돼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권한,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입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22대 국회에 가서 이제 나의 1호 법안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예, 그게 부분인가요? 제가 지방 정부의 네. 권한을 네.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너무 제약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자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 정부가 자치권 행사할 수 있도록 네.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나의 법안 1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요.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이 한 100여 개 이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좀 쾌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그런 주거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을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또 네. 주민의 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물론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겠지만은 네.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안이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좀 전향적으로 정비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쾌적하고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도시인데 용산 국가공원이 사실 온전하게 시민 생태공원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것이 좀 지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전에 옴으로 인해서 과연 이게 시민의 품으로 언제 돌아올 것인가, 네. 개방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항상 얘기가 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3차례 대표 발의가 있어가지고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지하화 특별법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철도 지하화에 대한 지원 특별법은 용산의 경우 특히 필요합니다. 그 진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경의중앙선, 경부선 동서로 가르고 남북으로 가르는 이 철도 지하화 지원 대책들이 실제 말로 끝나지 않고 법으로 네. 제정된 걸로 끝나지 않고 집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핵심 과정이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는 사실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도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그런데 이 가다 서다 반복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림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네.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들이 용산에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 축구장이 필요하다. 네. 족구장이 필요하다. 아이고.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좀 어떤 곳보다도 필요하고요. 특히 용산은 교육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다니다 보면 한 학교가 네. 30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 30명 단체밖에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또 교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을 특별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시 또 아직도 용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네. 특정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개발이 돼 있지만은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네.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 이런 다양한 정책,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 생활치유, 교육, 복지 이런 정책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3가지 부분에서 네. 제가 집중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용산을 위해서 뛰고자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도, 용산공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예. 이 3가지들은 정말 저희 한참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 이번에 또 후보님께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반드시 이제 추진돼야 됩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으로만 그리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정말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전에 옴으로 인해서 네. 과연 용산공원이 제대로 열릴까?
또 주변에 아까 정비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뭐 더 언급을 하면 공약과 직접 관계됐다기보다도 네.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요. 시민과 관련해서요.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실이용으로 해서 용산은 너무도 힘들어졌습니다. 교통이 혼잡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음도 물론 네. 시위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바로 주거지 옆에서 시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소음의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아까 용산 국가공원의 개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문제까지 그래서 대통령실은 다시 원래 위치대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정책 공약들은 뭐 우리 후보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총선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선택하신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송 지하차도 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 지역에서는 이런 안전 관련 또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 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법의 안전에 관련 규정들이 부족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행정국장을 했을 때인데요. 네. 촛불혁명 때죠. 제가 그 안전대책 총괄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100만 명씩 모이고 할 때도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하철 계단에 모든 직원들이 배치되고 곳곳에 화장실 배치하고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다음 마침 청소 제척까지 지하철 무정차 통과까지 모든 걸 사실 제가 총괄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사고나 없어가지고 아침에는 깨끗하게 언제 시위가 있었는지 집회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 우렁각시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서울시가 아이고. 우렁각시라는 네. 근데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이제 그 법에서 규정된 그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6시부터. 네. 6시경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를 누구도 제대로 그때 그 신고를 처리했다면 네. 사고가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CCTV 문제도 그랬고 경찰들이 늦게 출동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스템을 어떻게 잘 현재 있는 규정 자체를 작동시킬 것인가. 네. 결국 그게 대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대책 자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네. 사고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그 규정 자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보고요. 네. 특히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책임지는 자세가 지금 현재 누구도 하나 책임진 게 없습니다. 제대로. 물론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아직 누구도 최종 판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정책 자체들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사고를 계속 잉태하지 않았나. 네. 오송 참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네. 더 중요하다가 또 하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있는 법규 시스템을 잘 작동을 시키고 또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용산 주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4년 전에는 부족했습니다. 90일 선거운동하고 사실은 그때 코로나가 돼가지고 네, 나오자마자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쵸. 후보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 유권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정말 용산 곳곳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청소년 때 뛰어놀던 용산의 곳곳은 일부 변환됐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줬고요. 그러나 제가 그 속에서
용산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4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일꾼이 누군지 그리고 용산이 키운 일꾼이 누군지 네. 유권자분들은 잘 아시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후보님께 미션을 드렸습니다. 강태웅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숙제를 해오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이 다시 도전합니다. 태산 같은 용산을 웅비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 숙제를 잘 해오셨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신청곡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예. 네. 소양의 빛의 세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예, 네. 내용이 가사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의 빛의 세상으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총선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태웅 후보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다려온 너와 나 우리의 바람들로 모두의 희망과 마음을 모아 길을 나서리 어둡게 사라진 길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보면 듣기도 서리던 그 빛은